이번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인데요. 도대체 왜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순서입니다. 보시죠. 자,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 대통령 딸의 국외 이주. 이 내용을 공개한 인물이 있고요. 또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자, 기사를 저희가 두 가지 기사를 준비를 했는데 차례대로 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문 대통령 딸 가족 동남아로 이주했다. 사유 밝혀달라. 청와대에 이렇게 질의를 공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요. 생업 때문인가 아니면 자녀 교육 때문인가. 이 부분이 자유한국당 쪽에서 굳이 밝힌 이유가 있겠죠. 우리나라 교육 문제 그리고 지금 취업 문제 두 가지를 다 겨냥한 듯한 내용이 좀 읽힙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이 이주한 해외로 이주한 딸 가족 경호 예산도 공개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경제 상황 그리고 교육과는 무관한 거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알아낸 거냐. 개인정보 침해 만약에 있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곽상도 대통령 손자 개인정보까지 공개했다. 청와대 후안부치다. 제목을 보니까 기사의 내용은 약간 결이 다르군요. 여기 있습니다. 곽 대통령 딸 가족 국외 이주 관련 부동산 서류 학적부 공개하면서 국민이 궁금해한다라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불법, 탈법 없는데 사생활을 캐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패널 네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문건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은 문 대통령 딸과 사위 손자가 아세안 국가로 해외 이주를 갔다는 것입니다. 2018년 7월 10일 부동산을 처분한 다음 날 초등학교 2학년 서모군이 다니고 있던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서 서모군의 모친이 학적 변동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대통령 딸 가족이 급하게 부동산을 정년 매각하고 아이까지 데리고 해외로 이주해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네, 공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청와대는 반발하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건지. 자, 정우갑 해설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대통령 친인척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 초동생 정보까지 공개하면서 그렇게 어떤 정치화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의 의혹들이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의혹 자체가 근거를 토대로 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서로 이제 정쟁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거를 토대로 해서 구체적인 정황을 갖고서 얘기했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굳이 초동생의 뭐 학적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같이 끌어들이면서 정쟁을 뭐 사실 일컬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또 청와대 반박 또한 또 겸허히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딸의 가족이 국외로 이주해서 산다. 일단 곽상도 의원은 그 부분을 공개하면서 이 부분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공개였어요. 그리고 가면은 경호를 해야 될 텐데 그 경호 비용도 들 거 아니냐? 그 내용도 공개해봐라. 또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듣기에 따라서는 궁금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일각에서는 뭐 그런 것까지 그렇게 공개를 해서 따져 물어야 되느냐. 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분의 패널 의견을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김선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은 자기의 힘을 굉장히 잘 써야 됩니다. 정조준을 해서 써야죠. 조준 사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차별 난사를 하면 여러 사람이 다치게 되죠. 그 힘에 의해서. 저는 이게
곽상도 의원님이 하시는 게 연예가 중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호기심을 예. 유발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국민이 뭘 궁금해하는지도 정확히 밝혀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문제를 제기했으면 뭐에 대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한 예. 일정 정도의 입증 책임도 져주셔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얼마나 공익성이 있어서 예? 이런 거를 하시는 걸까? 어떤 공익성을 위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고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다. 이걸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연예가 중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 뭐 그러니까 호기심 있죠. 예. 대통령 가족인데 당연히. 그렇지만 연예가 중계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고요. 연예가 중계 혹시 분들이 보면 또 오해하시고 기분이 안 좋으시는 건데 아무튼 뭐 연예가 중계는 그런 예. 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뭔가 이제 연예가 관련된 이렇게 궁금한 점을 소개한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입증 책임도 있고 공익을 위한다는 정확한 그 조준이 돼야 되고 이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이런 어떤 그 활동 좀 과유불급이다. 그리고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자중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조준이라고 쓰신 건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렇게 책임 있는 분, 힘 있는 분들은 아무데나 막 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무차별 난사 아니냐? 네, 무차별 난사가 아니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즉답을 하면 그 의혹이 해소가 되면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을 텐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즉답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곽상도 의원이 교육 때문이냐, 뭐 취업 때문이냐, 그러니까 교육 때문 아니고 취업 때문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그 일종의 좀 뭐라 그럴까요? 당신네들이 그런 말을 할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취지로 좀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러면 계속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답을 하는 것이 정답이다. 왜 2010년에 남편 명의로 샀던 구기동 빌라를 8년 만에 2018년 4월에 증여를 받아서 그해 3개월 후엔 7월에 팔았는지 왜 명의가 그 증여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왜 팔아야 됐는지 근데 팔기 전에 또 6월에 아이를 데리고 동남아로 이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주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시 뭐 출장을 가 있거나 잠시 머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저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그럼 뭐 그런 학적 변동 사유 이런 걸 어떻게 취득했느냐 그런 문제 제기는 나올 수가 있죠. 뭐 거기에 대해서는 곽상도 의원이 밝혀야 할 걸로 보이고요. 아무튼 즉답을 하면 될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원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이 해외로 이주했다는 사실 자체의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 궁금한 것도 사실이에요.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살다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냥 여행이나 관광이 아니라 이주를 했단 말이죠. 다른 나라로. 그렇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냐 궁금한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는 불법이나 탈세가 없다 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만 할 뿐이지 실제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이 이해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뭐 증여를 했다. 사위가 딸에게 증여를 했다라고 하면 증여세를 납부한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인데 그냥 막연하게 불법이나 탈세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오히려 예를 들어서 그 손자의 그 학적 변동 서류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러니까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자료를 취득하는데 불법성이 없는지 이런 약간 부수적이고 격가지적인 부분에서 청와대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물론 사실 그 부분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생활 킥이다 이렇게 하면서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죠. 이원희 변호사 마무리 발언하시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제 초등학생의 학적 변동이 굳이 이렇게 공개될 필요가 있느냐. 중요한 지적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청와대는 응분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일정 부분 굉장히 민감하고 감정적인 어떤 느낌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해명하면 되는 문제고 뭐 공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들은 사실 궁금해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차분히 해명하고 소명하고 하면 될 일을 굳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워가면서 이슈화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청발끈 이렇게 쓰셨네요. 알겠습니다. 김상현 평가 추가 설명해 주시죠.
역지사지를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기 사건 많이 맡으시잖아요. 예. 그러면은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입증 책임을 지면서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그냥 아무한테나 물으면은 그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되는 그게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그거는 저는 좀 과도한 말씀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 사안에서는 네 분의 의견, 뭐 여러 가지 좀 결들이 좀 다르신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이명박 전 대통령 기사가 좀 나왔네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인데요. 이쪽에 있군요, 기사가. MB, 재판부 바뀌고 건강도 악화됐다. 그러면서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돈을 내고 석방이 되는 거죠. 보증금처럼 내고 석방이 되는 건데 이 보석을 신청을 했습니다. 내용 보면 일단 이유가 이렇습니다. 구속 기한 내 무리한 재판 안 된다. 그리고 무면 이거를 어떻게 읽습니까? 무면 무호흡 증세 심각한 상태다. 수면. 제가 잘못 읽었군요. 수면 무호흡 증세 심각한 상태다. 그러니까 건강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법원의 인사가 나서 재판부가 좀 교체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냐. 그리고 구속 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무리한 재판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법원 이르면 오늘 수용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한다. 이렇게 기사가 돼 있네요. 자, 이수희 변호사. 예. 일단 앞에 판단을 좀 내려주시고요. 예. 보석 신청을 했는데 청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청구는 이제 할 수 있죠. 이제 예. 발부가 되느냐. 이제 수용 가능성. 예. 그 4월 8일이 지금 구속기간 2심의 구속기간 만기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한 50일 좀 더 남았는데 재판부가 그러면 2심 판결을 할 수가 있느냐 저때 선고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인 신문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새롭게 1심에서 안 하던 증인 신문이 2심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판장 부장판사께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재판부가 변경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재판부가 또 기록도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새로 오는 부장판사께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보면은 4월 8일 구속기간 만기까지 판결 선고 나는 게 어렵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구속기간까지 구속 상태에서 그 만기 때 내보내서 불구속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78세 고령이고 그리고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전원을 들어도 상당히 그 수용 생활에 적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이른 그 불구속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례적인 거는 아닌 거고요. 뭐 그렇게 크게 특혜라고 할 거는 아닌데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이번 주 안에 그 결정이 날 거다라고는 거는 다음 주가 설 연휴잖아요. 한 4일 이상이 그 공백이 일을 안 하는데 법원이 이런 경우에는 명절 이전에 대개는 결정을 내려줍니다. 재판부에서. 다만 이제 보석 결정을 안 해주고 움켜쥐고 있다가 판결 선고랑 같이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보석 신청한 사람의 취지하고는 좀 안 맞겠네요. 근데 보통 그런 경우는 1심에서 좀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면 2심에서 집행유예가 나거나 할 때. 근데 이 사안하고는 좀 안 맞기 때문에 보석 결정의 허브 결정은 분명히 할 걸로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면 기간이 다음 주 감안하면 이번 주가 될 가능성이 그러면은 허가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두 전직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속 상태에 있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용희 변호사. 만약에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를 할 경우에는요. 지금 국정농단 이 사태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수감 상태에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다 이게 보석 신청을 잇따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 만약에 변호인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은. 제가 변호인이라면 당연히 보석이 허가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국정농단 사태에서도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되었다가 불구속 상태로 계속 재판을 받다 결국은 다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나왔단 말이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 주된 부분은 어차피
2개월 더 있으나 2개월 더 없으나 어차피 그 전까지 구속기간 만료 때까지 선고가 되기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보면 맞는 것 같긴 한데 사실 4월 달까지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구속기간 만료가 돼서 석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예를 들어 뭐 징역형이 또 선고가 되면 또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고령이라는 이유 그리고 굉장히 그 수용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를 이제 같이 수면 내는 무호흡 거죠. 증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면 무호흡으로 이제 양압 이제 보통 이제 코를 골면 이제 보통 양압기 이렇게 많이 차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령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딱한 사정을 봐달라라는 것이지만 글쎄요 현실적으로 다른 사례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구속기간 만료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유, 재판부가 변경됐다라는 사유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기에는 또 그 재판부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발생할 후폭풍 같은 것도 고려한다면 보석 허가 자체가 참 쉽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르면 내일 정도 이제 법원이 판단하는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기사가 보시면 일단 사진부터 봐주시면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셨던 김복동 할머니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빈소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네 끝까지 싸워주게. 이제 위안부,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끝까지 싸워주게 이렇게 당부를 하고 별세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 내용과 관련해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톡에서 좀 더 자세한 사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복동 할머니가 암투병 끝에 향년 93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 운동가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 제1조선학교 아이들 지원 문제를 자신을 대신해 끝까지 해달라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생전 김 할머니는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으로 불렸는데요. 14살의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연행됐고 중국과 홍콩 등에 끌려다니며 8년간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1992년 위안부 피해 사실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길을 걸었는데요. 김 할머니를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빈소를 찾아서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빈소를 찾았는데요. 현직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조문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 대통령은 헌화를 하고 나서 영정에 큰절을 하고 관계자들을 위로했는데요. 나비처럼 훨훨 날아가십시오라는 내용의 조객록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문에 앞서 SNS에 추모글도 올렸는데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잊지 않겠다. 살아계신 위안부 피해자 23분을 위해 도리를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야 정치인들도 조문 행렬을 이어갔고요. 배우 남은희 씨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소재를 한 영화죠. I Can Speak에서 남은희 씨는 김 할머니를 모델로 연기했는데요. 날개 달고 편한 곳, 좋은 곳 가시길 바란다며 남은희 씨는 김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발인은 내일 모레 이뤄지는데요.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에서 일본 대사관까지 추모 행진을 하고 나서 옛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연결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 떠난 김복동 할머니. 이제 남은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3명뿐입니다. 하루빨리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1억원이라 하는 거는 1,000억을 줘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다. 답을 돌려보내라. 이랬으면은 적당하게 돌려보내야 되겠는데. 재단을 철거하고 평화의 길을 열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안하다. 용서해 주시오.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래만 하면은 자, 끝까지 싸워달라는 당부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요,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화답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입니다. 자, 일본과의 이 문제 해결 지금으로 봐선 요원합니다.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계신 분이 23분밖에 예. 안 되잖아요. 김복동 할머니도 돌아가시면서 예. 사실 그 한을 풀지 못하고 가신 거잖아요. 마지막까지 싸워달라는 그런 주문을 할 정도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일본은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 예. 대해서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그 역사적 과정 속에서. 예. 그걸 토대로 그 전제 속에서 또 미래 지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혀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소들이 예.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그 조문하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 있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본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뭐 무작정 우리가 지금 갈등 구조 속으로 갈 수도 없는 예.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북한 핵 문제를 예. 두고서 한미일 전략적 틀도 그렇고 어제 경제 협력 관계도 그렇고 예.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직시하고 진심의 사과를 하고 예. 그런 뒤에 이제 미래 지향적인 관계 속에 서로 협력하는 부분 우리도 또 외교적으로 풀 것은 풀어가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병행돼야 될 그런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냉철히 생각을 하고 차근차근 쌓아가는 모습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본을 상대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차근차근 쌓아가서 소위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이런 노력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